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입시 교육. 지금까지 우리 엄마들은요, 바로 이 입시 교육에 굉장히 매달려 왔는데요. 하지만 입시 교육만 중점적으로 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바로 요즘 나오는 게 진로 교육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에서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다 보니까 진로를 정해줘야 되는 우리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또는 본의 아니게 자녀분들과 다투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어머니들의 고민이 바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녀가 돌아왔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자, 자녀 진로 교육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네, 정말 그렇게 많은 고민이 있는 우리 네. 엄마들을 위해서 바로 이 수요 특집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지난주까지는요, 진로 특강을 통해서 진로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정보를 함께 알아봤어요. 네. 이제부터는 실전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교육의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까지 제시해보는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자녀 진로 교육의 해법을 제시해 주실 안윤정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대학에서 진로와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진로 상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재직자들이나 뭐 취업준비생들이나 이런 대상으로 많이 진로 상담을 해왔었고요. 네. 뭐 교사나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 특집.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엄마들을 위해 정말 힘찬 여정을 출발해 볼까 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새 식구를 맞았지만요. 네. 내용도 좀 바꿨거든요. 그래요. 채은 씨가 서두에서 잠깐 말을 비추기는 했어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자녀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엄마들이 가진 고민을 통해서 자녀 진로 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녀가 돌아왔다를 함께 하면서 저 매번 느낀 점이 있어요.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다르다. 맞아요. 너무나 각각 다르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주 한 가지를 주제로 설정해서 그 엄마의 사연을 받고 고민을 아주 뿌리째 확 뽑아버리려고요. 그 노하우를 그냥 확 공개해드리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공개해드릴게요. 네. 자,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나는 누구인가? 네. 좀 철학적이네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인데 생각해 보면은요, 진로를 설정하려면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교수님, 나를 아는 것 이게 진로 교육에 중요한가요? 네, 진로 교육이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네.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좀 실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즐겨하는 활동이나 뭐 테마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뭐 성취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네.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 이런 건 종합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내가 뭐를 할 때 즐겁고 뭐를 할 때 행복하고 결국에 그 진로 교육은 이것부터 돼야 되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뭘까? 내가 하면서. 채은 씨 뭐 있어요? TV 보기. 아유, 본인이 나오는 거 방송 모니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진로 교육
정확히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뭐 이런 사실 네. 근원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되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연장선에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제 비전을 찾아가는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 혹은 역량 이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성취와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는 과정을 돕도록 하는 교육이 전부 사실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진로 발달 단계상 사실 필요한 진로 교육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로 교육이 좀 긍정적인 이유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고 네. 또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주면 희망이 있다 이런 그렇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참 중요하네요. 네. 성적이 낮아도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우리 채연 씨는 밥을 많이 먹어도 예뻐서 봐줄 때 죄송합니다. 예쁜 거로 어떻게 뭐 좀 나가봐요. 제가요? 네. 그냥 밥을 줄일게요.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또 이렇게 구박까지 그래요? 하실 줄이야. 네. 근데 우리가 참 진로 교육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엄마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엄마의 진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예, 저도 대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엄마의 영향력이 참 크다 이런 걸 특히 한국 사회에서 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엄마들의 자녀 교육을 사실 보면 엄마가 경험한 세계나 아니면 제도나 아니면 맞아요. 그런 과거 중심적으로 사실은 아이들 지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네. 경향이 높고. 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나 기술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 좀 민감하게 좀 어머니들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엄마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잖아요. 그냥 잔소리처럼 여기는 그쵸. 때가 많은데 실제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참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아이들에게 보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전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은연중에 다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의 진로 교육은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지금까지도요, 엄마들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또 좋은 미래를 개발해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예전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교육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요즘 자녀 진로 교육을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녀 엄마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의 첫 번째 사연이죠. 네. 오늘 엄마의 고민은 바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정반대인 자녀 때문에 어떻게 진로를 개발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점인데요. 네. 우선 엄마의 고민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녀의 진로 개발을 위한 시청자의 고민.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의 최대 화두가 진로이다 보니 저 역시도 자녀의 진로 개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본인 역시 음대를 진학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취미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옆에서 연습하는 것을 봐도 그다지 소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음대 진학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이에게 소질이 있다면 밀어주고 싶은데 그마저도 아니라고 하니 솔직히 좀 갑갑합니다. 오히려 수학 쪽에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밀어줘야 하나요? 아님 잘하는 것을 밀어줘야 하나요? 창신동에서 고민 많은 하나 엄마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보통 우리가 진로 설정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뭐 이런 걸로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렇죠.
이걸 어떤 부분을 개발해줘야 할지 겪고 있는 엄마의 사연, 참 엄마의 고민도 크고 아이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해결해줘야죠. 그렇다면요. 교수님, 진로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나요, 실제로? 정말 많죠. 대학생들 그래요?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네. 이제 좋아하는 거나 뭐 사실 잘하는 거 아니면 지향하는 가치관들이 일치하면 네. 사실은 진로 선택이 쉬울 수 있는데 네. 대부분이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많고요. 근데 사실 요즘 방송이나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라 이런 네. 메시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이제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이 좀 발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적성을 능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지점이 있긴 한데 사실 요즘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일이 없는데 혹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는데 네. 좋아하는 일을 자꾸 직업으로 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모든 사람들, 특히 재직자들이 좋아하는 일 가지고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뭐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뭐 그런 혹은 뭐 적성을 더 고려할 수도 있고요. 뭐 가치관을 더 고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다 직업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어떤 정도 수준이 좋아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자녀 같은 경우에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느냐, 몰입하느냐, 얼마나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노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례에서 보면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네. 자녀가. 근데 피아노 치는 거가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개인적인 에너지와 노력을 더 하는지 계획적으로 이런 발전 과정을 또 즐길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잘 안 보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을 좀 정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좀 목표를 하나 세우고 뭐 어느 대회를 준비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디까지 뭐 실력을 향상하겠다. 네네. 이런 부분까지 조금 목표를 세워서 아이가 그 성과를 따라서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취미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진로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네.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예.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렇게 했는데도 네. 안 된다면 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엄마가 개입해서 그건 그냥 취미로 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원망하겠죠. 네, 예.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게 진로랑 연결될 수 없다라는 거 아이들도 스스로 이제 인식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사례의 주인공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이제 사회적 인정이나 평가 이런 게 중요한 아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거 말고 적성을 또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의 특성이 자기가 잘하지 못한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평가나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아이라면 적성을 또 의미 있게 봐야 돼서 사실 네. 흥미나 적성 이 두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지향하는 가치 이런 걸 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뭐 그렇죠. 미성숙하다든가 네.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게 어렵죠. 그렇죠. 대학생들도 이제 1학년 때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하거든요. 네, 어른인 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잘 안다는 것 자체의 목표가 너무 우리가 과하지 않나. 이게 또 진로 발달 단계상 또 맞지도 않는 네. 얘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부모님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게 특정한 직업을 너무 이제 강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를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자질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미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별로 칭찬 안 하세요.
그림에 대해서는. 근데 막 수학 시험을 잘 봐오면 막 진짜를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거 영향을 받아요. 네.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활동을 주로 하다 보면 실제 자기가 잘하는 어떤 자질이나 적성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는 사실은 조금 자유롭게 네. 좀 관찰해주고 놔두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단서를 얻은 것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연결해서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넓은 확장 범위에 있는 직업들을 좀 소개해 준다면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예. 근데 뭐 제가 부모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아이들을 볼 때요. 얘가 이걸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내 눈에만 잘하는 걸로 보이는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이걸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네. 들잖아요. 이거를 좀 어디선가 체계적으로 발견을 해준다거나 네.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를 되게 잘할 것 같지만 가장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에요. 천재 같고 예, 그렇죠. 본인이 선호하는 바대로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양한 체험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네. 자벌드나 다양한 직업 체험 기관이 있는데 체험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죠. 네. 어떤 걸 체험하고 나면 자극을 받고 그걸 통해서 조금 경험의 확장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아이와 직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네. 측면에서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 이 체험이 갖고 있는 좀 이렇게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직업이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 일부만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에 대한 이해를 좀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시절에는 좀 책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직업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인물이나 아니면 스토리를 가지고 직업적인 네네. 패러다임으로 읽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면 직업적 상상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겠죠. 네.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어떤 것을 진로로 선택하나요? 사실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네. 예, 우선 좋아하는 일을 이제 진로랑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이유,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이유를 찾아가는 가운데 직업적 선호나 가치관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좋아함의 정도가 테마인지 활동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책을 읽고 과거 일을 이제 아는 것 자체를 즐길 수도 있고요. 또 그 스토리와 컨텐츠를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비판적 사고나 글쓰기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 이 좋아하는 이유를 통해서 직업적 흥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아, 똑같이 역사를 좋아하지만 전혀 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가르치는 걸 할 네. 수도 있고, 네, 역사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좋아함의 테마와 좋아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연관돼서 이제 진로 선택과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취미로 하는 것과 진로로 해야 되는 것, 이 방향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거 정말 궁금한 네, 게요. 네. 왜 예를 들면 네.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음. 근데 그쪽으로 재능은 없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냥 취미로 하고 다른 직업 가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좋아만 하는 건지 구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좋아함의 정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좋아할 수 있거든요. 뭐 네.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TV를 본다든가 이건 되게 수동적인 일이죠. 저네요. 예, 요 정도는 사실 취미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거에 좋아하는 아이는 네. 굉장히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많이 써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네. 찾아보기도 하고 정보도 찾고 직접 발로 뛰고 그거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 네. 정도를 보시면 이게 좋아함의 정도나 얼마나 개인이 노력하는가 네, 이런 네.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 나오실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왜 이렇게 예쁘게 교수님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직업으로 선택하셨나요? 저는 답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저기 교수님이 말씀 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직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왜 저희 때 어렸을 때 마론 인형 기억하시나요? 네, 알고. 세대가 좀 틀리실 수 아니요, 있는데 알아요. 네. 제가 마론 인형 놀이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인형 놀이 했던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인형 놀이 할 때 저는 인형마다 조금 이 직업과 스펙이 있었어요. 인형한테 예, 인형한테. 예를 들면 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뭘 잘하고 뭐 직업 뭐고. 그래서 저는 직업적 상황을 가지고 인형 놀이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인형이 직업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마로니 인형이 이렇게 이게 인형이라고 네네. 그러면 나 오늘은 간호사야. 예, 그렇죠. 예, 환자를 돌봐줄 거야. 그러면서 뭐 예. 그렇게 그런 거죠. 안 해봤구나.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근데 주로 인형 옷들이 이제 드레스나 이런 게 그렇죠. 많은데 저는 직업을 나타내는 옷들을 좋아했어요. 오. 예, 별로 흔치는 않았는데 네. 뭐 소방관이나 간호사 이런 옷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직업 자체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랑 좀 연결해본 전 책 읽는 거, 글 쓰는 거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 좀 연관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제 강의라든지 아니면 상담은 사실 제가 잘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이것보다는 제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저한테 진로 결정 요인의 마지막 팩터,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치관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마론 인형에게 직업을 정해주셨던 교수님께서 직업 전문 교수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마로니 인형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 한번 태어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보고. 그 힘들다는 직업들을. 그러게. 자, 그러면 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요,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두 개 다였던 것 둘을 같아요. 다 맞춰서. 네. 예.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네. 뭐 어떤 배역을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코디 같은 거를 제가 의상을 전공했잖아요. 네네. 그 코디를 직접 하면서도 즐겁고 재밌고 그 다음날 할 의상을 고르느라고요. 밤을 새고 가도 저는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얼마나 열정이 더 가고 관심이 가느냐죠. 예. 예. 그렇네요. 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 일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셨네요. 사실 직접 제가 무대에 서는 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고요. 남을 좀 이렇게 어시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잘 예쁘게 머리 네네. 끝에서 발끝까지 예, 그걸 해주길 원했는데 제가 올라왔네요. 그걸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직접 가셨군요. 네. 참 근데 저는요, 뭐 꼭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얘가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 좀 마음이 답답한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 엄마들은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모릅니다. 대학생들도 모르는데 뭐 중고생들은 그럼요. 예, 모른다는 걸 인정하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부모님들의 사실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요. 뭐 김연아 선수처럼 무슨 적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자녀들은 많지 않고요. 정말 소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대 수준을 좀 낮추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테마의 책들을 주로 읽는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는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에 흥미가 있고 적성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들이 하나씩 이제 저는 그게 하나의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때는 구멍이 숭숭숭 뚫린 퍼즐이 있는 거죠. 네. 잘 모르겠으니까. 네.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전공 선택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드라마나 뭐 예를 들면 태양의 후예 이런 드라마가 이제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뭐 로맨스나 사랑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뭐 직업 윤리적 측면이나 아니면 직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라마나 책들이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엄마들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녀의 진로 개발로 고민하고 있는 엄마를 위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지 진로 전문가가 공개하는 솔루션 무엇인지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네네. 우선 자녀들이 적성과 흥미가 뚜렷이 들어가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네.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는 호기심이나 뭐 변화의 유연함이나 자기가 목표 세운 것들을 좀 해내가는 성실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진로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엄마들도 자신의 진로 목표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직업이 있는 엄마뿐만 아니라 주부들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업 갖는 거 이런 진로 목표는 아이의 사실 진로 목표고, 그렇죠. 예, 엄마들의 진로 목표를 좀 세워보다 보면 이제 같이 전략도 세워보고 이제 왜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목표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꼭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긴장감과 준비성과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아이와 이제 같이 진로 목표도 세워보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성찰해가는 그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진로교육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진로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뭐 많이 급하시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작은 관심부터 가져보시면서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현 씨. 저 자녀가 없어요. 아유, 본인의 진로도. 저요? 네. 전 조금 급하긴 나도 한데 좀 급해. 조금 차근차근히 볼게요. 나 너무 급해. 그래도 차근차근 천천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교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진로 교육이 이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 같이 네. 사실은 달려야 될 길이 참 멀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너무 힘을 빼시거나 너무 체력을 많이 쓰시거나 이러면 지치실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큰 그림 안에서 평생의 어떤 그 진로를 생각하면 뭐 지금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다 혹은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큰 그림 안에서 좀 진로를 보시고 또 앞으로 제가 더 책임감 있게 많은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안윤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유학기제는 현재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치현 씨,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네.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접하게 되죠, 우리가? 물건 살 때는 네. 광고요? 아우, 센스쟁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아, 이거 누가 선전했던 것.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식을 네. 하게 되시죠. 그런데 광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기획, 디자인, 카피 문구 만들기, 촬영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게 돼요. 요즘에 광고 관련 직업이 근데 더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광고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광고회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현장 스케치 자유학기제 체험정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자벌드에서 경험하는 이번 직업 체험은 바로 광고회사인데요. 다소 직업인의 노력이 농축된 광고회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광고회사는 12명의 체험자가 이제 3연 1개 팀으로 해서 총 4개 팀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받게 되면은 이제 3명이 광고 기획자, 스토리보드 작가, 카피라이터 이렇게 각각 역할을 맡으셔서 본인들만의 이제 스토리보드를 꾸미시고 광고 시안을 꾸민 다음에 완성된 내용을 4팀이 각각 이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보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팀원이 된 아이들은 함께 모여 의뢰받은 광고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을 하고 광고를 디자인하는 모습.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협업인데요. 우리 아이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광고에서 그 많은 내용을 딱 몇 초 안에 전달하는 그 카피라이터 역할이 그 전에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한번 도전해봤어요. 스토리를 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직접 제작한 광고를 발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팀씩 대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당당히 얘기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아이들. 열정이 엿보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 자기가 만든 광고를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우리인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일을 한번 서로 토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심으로써 일단은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하시는 내용이 많이 접해져서 일단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보람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회사에는 다양한 전문 직업인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직업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일이 아닐까요? 네,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가 만든 광고를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아이들 보니까요. 대견하고요. 굉장히 잘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기획부터 콘티 작성까지 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 모습 보니까 창의력도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광고 만드는 작업은 많은 전문 지식과 또 숙련된 기술 그리고 센스와 경험이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양한 전문 직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혼자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혼자서 광고를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광고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임무를 잘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나의 진로를 파악해보는 문제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진로 정보, 직업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잡 캠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오늘도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핫한 직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직업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직업이 좀 씩씩한 직업입니다. 그래요? 바로 군인인데요. 아, 네. 네, 그중에서도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바다 위의 전사, 해군 준이를 모시고요. 네.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무적의 전사입니다. 김동석 준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채은 씨. 네. 안녕하세요가 뭐야? 그럼요. 필승 해야지. 맞습니다. 이건가요? 맞나요? 맞습니다. 손이 꺾였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바로 딱 잡아야지. 네. 맞죠? 그러네요. 네. 네. 예. 참 든든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산하에 있는 합동 상호운영성 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해군준이 김동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정말 이분들 덕분에 네. 사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럼요.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요즘에 특히나 이 직업군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게 또 계기가 있어요. 뉴시즌데이. 드라마가 성황리에 네. 끝나다 보니까 이 직업군인에 대한 그 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네. 그렇다면 직업군인 도대체 어떤 직업일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뉴시즌데이 버전으로 해봐요. 소개해 주시지 말입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군인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딱 두 가지로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일 네. 첫 번째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들의 기본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저 준이님 왜 군인이 되셨어요? 제가 왜 군인이 되었냐면 참 네. 슬픈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슬퍼요? 네, 되게 슬픕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하던 말로 정말 째지게 가난하다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5남매인데 네. 그중에 제가 막내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정말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한여름에도 방한복을 두껍게 입고 막 50도 되는 그 얼음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외삼촌이 해군 출신이신데 한날 찾아오셔서 저한테 조카, 남자니까 어차피 군대 가야 되잖아. 네. 군대나 갔다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부사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월급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저희 외삼촌이 해군 부사관으로 가면 월급을 네. 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딱 꽂혀가지고 사실은 해군이 배를 타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해군 부사관으로 정확히 네네. 83년 12월에 갔으니까 올해로 꼭 3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군 가겠습니다. 해군이 배를 타야 되는 걸 모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멀미 하세요? 아우, 배불미 심하죠. 지금도 하세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보통 이제 군인이 되려면 처음부터 엄청난 사명감과 그런 거 가지고 가려고 보통 그렇게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외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사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 군인이 되려면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랑 자질도 좀 갖춰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가요? 사실 직업 군인이 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명감, 네. 책임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영화 핫하게 뜨고 있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연평해전, 네. 그다음에 이제 유시진데이 네. 태양여고를 받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 이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도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더불어서 정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어요. 네. 자, 요즘 취업난으로 해서 우리 준희님께서도 이제 군인이 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안정적인 걸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까 직업 군인의 인기도 날로 높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국군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업무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사통신 기능을 주도하고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이곳은 군사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지휘결심 체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군, 군종 간의 합동통신 지원을 위해서 중계소와 고정통신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의 4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C4I 체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작전을 주도하며 지휘통신 체제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을 통해 전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1968년 육군 소속 전략통신사령부로 창설되는데요.
이후 개편에 개편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대에서는 해외 파병 및 지휘통신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해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C4I 체계를 운영하여 지휘 간의 신속한 결심, 효과적인 화력 운영, 한미 상호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휘통신 체제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합동 C4I 체계 및 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보호를 배치한 가운데 유관 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사이버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보장이란 서로 다른 군부대의 체계 간 정보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하는 능력으로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 공세적인 통합 작전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소요 기획에서부터 운영 유지 단계까지 무기와 전력 지원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통신. 군사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인 통신을 통해 전군을 하나로 묶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미래전을 준비하는 최고의 부대가 아닐까요? 네, 앞으로 정말 더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뭔가 정말 든든하고 믿음감이 생기는데요. 대한민국 안보소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업군인한테 선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좀 후회돼요. 근데 제가 못 간 이유는 네. 제가 조금 이 군인들은 규칙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늦잠 자면 일어나! 그럴까봐. 그게 뭐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놓쳤네요. 아유, 아깝네요. 네. 사실 요즘요, 잘 모르고 정말 좀 겉으로 보이는 멋있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연하게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요. 이제 군인도 뭐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그렇죠. 있잖아요. 제복을 보고서 멋있죠. 그 제복이 어떤 건지 자기가 입고 싶은 걸 보고 또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네. 사실 이제 그 군에 막 입대한 이제 그 간부들 한 1년 차, 2년 차 된 간부들을 만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네. 자네는 어떤 계기로 육군을 선택했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해군을 선택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는 병무청에 갔는데 제일 먼저 원서를 받아주는 데가 육군이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제복에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그래도 직업군이 하면 육군 아니야? 또는 뭐 해병대를 선택하는 친구들 네. 무조건 남자면 빨간 명찰이지 뭐 이런 걸로 군을 선택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는 않나? 아니면 혹시 다시 직업군을 선택한다면 네네. 어떤 군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경솔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각 군의 특성을 좀 잘 알아보고 내 꿈과 비전과 사명이 맞는 것에 따라서 육해 공군을 선택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직업군인은 약 30년 정도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고 오랫동안 해야 될 군을 선택하는데 너무 경솔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그 사명감, 비전, 꿈, 목표가 네. 맞는 군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준희님, 육해공 각각 업무가 다르죠? 네네. 어떻게 다를까요? 크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 육군의 그 목함 실해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은 이제 휴전선 최전방에서 GOP 쪽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고 네. 해군은 이제 뭐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 주 임무이고 네. 공군은 당연히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해병대는 이제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이런 서북 도서 지역을 담당하는 이런 3군 체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뭐 경례하는 것도 다 달라요? 경례하는 거. 어떻게 달라요? 경례하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한번 가르쳐 주세요. 배워보시겠어요? 네. 일단 해군하고 공군은 경례를 할 때 끊어서 합니다. 이렇게 필승 이렇게 나눠서 하고 육군은 한 번에 합니다. 충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손을 올리는 자세도 해군 이렇게 딱 있으면 할 때 필승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팔을 올리기 전에 필 그렇죠. 먼저 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승할 때는 필승 이렇게 올리는 거죠. 필승. 그렇죠. 육군은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올립니다. 바로 올리면서 그냥 충성 이렇게 하죠. 예. 충성. 예. 근데 이제 또 특이하게 잘하시는데요. 혹시 뭐 여군 특집에 한번 나가시면 충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신다면. 근데 이제 해군은 또 특별하게 지상에서 인사하는 법과 배 안에서 인사하는 것이 달라요. 배는 왜 그러냐면 좁다 보니까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필승 이렇게 한다면 배 안에서는 이 각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필승 이렇게 각도가 좀 줄어요.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부딪힐까 봐. 네. 배 안이 격실이 좁다 보니까 네네. 부딪히지 않으라고 육상과 해상이 또 인사하는 법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재밌는데요? 근데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도 나뉘지만 또 군인들 사실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지 아는데 네. 뭐 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고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적으로 가는 그 병사들이 네네.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고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군의 신분 체계는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군에서 일단 장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준사관, 부사관, 병 네. 이렇게 4개의 신분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병은 직업군인이 아니니까 빼고 네네. 장교하고 준사관, 부사관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장교들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 네.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ROTC나 학군 장교 이렇게 할 네네. 수가 있고 준사관도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요즘 이제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군들도 많이 지원하는 통역하고 번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준사관이 있고 또 이제 헬기 조종만 하는 준사관들은 밖에서 그냥 민간에서 바로 지원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본인이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길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직업? 네네. 네. 말씀하세요. 사관학교를 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고요? 네. 부모님. 부모님이죠. 일단 대학교 학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하긴 사관학교 나라를 지켜야 때는 그렇죠. 되니까. 나라에서니까 일단 학자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직업이 보장되고 자동으로 장기 복무가 돼서 끝까지 군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가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럼 우리 부모님들 아드님 딸도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 네. 딸도 갈 수 그렇죠, 있네. 그렇죠. 그러네. 네. 한번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대신에 엄청난 사명감.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직업군인에도 비정규직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실 우리 그 군인을 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따지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지만 예. 은어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네네. 군에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저희 아들이 이번에 직업군인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럼 제가 네. 물어봐요. 혹시 뭐 장기복무 선발이 되었나요? 그러면 그런 게 뭔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군에 들어오면 장교든 아니면 부사관이든 장기복무라는 그 선발 제도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직업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대해서 4년 차부터 3번의 기회를 줍니다. 네. 그 3번의 기회를 줬을 때 장기복무 선발을 통과해야지만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장기복무 선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네. 평균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동기생들이 100명이 들어왔다. 만약에 그러면 약 30에서 40%가 장기 복무가 되니까 나머지 60명에서 70명 강제적으로 전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여군 중사회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딱 3번째 마지막으로 올해 장기 복무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와, 나 이제 정규직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보통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직업군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여성과 남성의 직무가 좀 분리되어 있나요? 군에서도? 뭐 특별히 많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군만큼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해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잠수함에는 여군이 승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침실도 굉장히 좁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네. 그 공간에 따로 여군 숙소, 여군 침실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여건이 보니까 안 되는구나. 네, 예. 그것 때문이고 웬만한 경우는 이제 뭐 조종사까지도 전부 다 네네. 여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남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네. 직급은 어때요? 직급도 지금 여군이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그런 돼요. 게 없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성들이 군인 되는 길은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간호장교나 아, 그렇죠. 이렇게 좀 제한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사관학교도 뭐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고 다 네네. 제한이 없군요. 네네, 어. 그렇습니다. 저 사주팔자 보면은 네. 장군 팔자던데 조금 늦은가요? 진작에 장군. 의지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그러게. 정말 높은 네. 자리까지 가실 수도 아, 수도 있을 멋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준니님께서 요즘 직업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또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네. 요즘 아이들은 왜 군인이 되고 싶어하던가요? 가장 최근에 만났던 친구가 그 대학교 1학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서 ROTC에 합격을 한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기가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네. 왜 군인이 되려고 하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공군 장교가 되어서 무인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한 10년, 20년 이내에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를 무인으로 몰기는 아마 어려울 거야. 미군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거야. 네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정말 그 전투기 조종사 무인 하는 것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무인 조종사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무인 조종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군에도 있고 육군을 가면 조종준사관 중에서 무인기를 날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친구하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제가 멘토링을 해주면서 네.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자기가 군인이 되려고 했었던 이유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설명을 잘했고 제가 그 친구의 이제 그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꿈이 뭐고 목표가 뭐고 비전이 뭔지를 네네.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진로를 군을 선택했지만 이제 군에서 공군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육군 조종순상관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가끔씩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제가 재능 기부처럼 뭐 휴일 같은 때는 커피숍에 만나서 제가 커피도 한잔 사주고 이러면서 네.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직업군인으로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 녹록치 않다라는 말 안에 뭐 보람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반면에 또 어려운 시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람 있었던 것. 사실 직업군인으로서 모든 군인들이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16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네. 많이 한 편은 아니고 저보다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닌다는 건 아이들이 전학을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자주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 전방 육군 같은 경우 이제 GP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네. 아마 한 달이나 2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같은 경우도 함상 근무를 하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뭐 1, 2주씩 못 들어오는 건 그냥 기본이고 몇 달씩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아내가 혼자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족들에게 모든 군인들은 참 미안함이 많죠. 뭐 네. 보람 있다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목함 지뢰 사건 때문에 이제 전군이 비상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적도 있었고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도 항상 군인들이 제일 먼저 그 현장에 네. 들어가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할 때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보람 그런 걸 느낀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늠름한 직업 군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직업 군인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그 직업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직업의 약 50%가 5년 이내에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미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직업은 아마 군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직업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군이 어딘지 육군과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그 특성을 잘 알아서 군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조건 장교가 좋고 무조건 준사관, 부사관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30년 동안 근무한다면 정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철저히 생각해 봐서 내 30년의 미래를 책임질 직업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신분을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병과예요. 이 병과는 통상 대학에서 내가 전공을 무엇을 했으니까 병과를 이것을 선택해야지, 하지만 들어와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병과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제일 중요한 4번째 이제 장기복무 선발은 정말 그 장기복무 선발을 통과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 4가지를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직업 군인은 아무나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군인을 꿈꾸는 많은 우리 꿈나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준 김동석 주니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자녀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수요 특집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